최유리의 빨간 열매 202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집에 와서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유골함을 가져왔다. 안에 든 것을 쏟아내고 닮은 송곳으로 바닥에 물 빠진 구멍을 뚫은 뒤 흙과 섞어 담았다. 아버지의 유골은 아주 조금이었고 그다지 곱게 갈리지 않아 중간중간 손톱만한 크기의 뭉툭한 뼈조각들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게 끔찍하게 만지기 싫은 동시에 손끝으로 한번 궁굴려 보고 싶기도 했는데 결국 후자의 마음이 이겨 그중 가장 커다란 조각을 집어 도록도록 굴리다가 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이 뼈는 아버지의 어디였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저녁이 다 되어서야 흙과 뼈가루를 섞어 화분이라고 이제는 부르지만 원래는 유골함이었던 그것에 나무를 심는 일이 끝났고 보통 식물을 새로 심고 나면 그러듯이 물을 듬뿍 준 뒤에 베란다에 비스듬히 서서 화분 밑으로 스르르 흘러나오는 흙탕물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뜨거운 물로 손까지 씻고 나니 매우 피곤해져서 그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나는 이미 화분에 대한 것을 까맣게 잊었고 이후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동안 처음에 보잘것없던 나무는 혼자 무럭무럭 자라 모듬지에서 반드르란 연두빛 가죽 같은 새잎이 올라오고 줄기도 굵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거실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을 때 갑자기 베란다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물.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메인 MC 식강, 메인 PD 거부광. 메인 YB 유신합니다. 네, 벌써 32화. 네. 정말 힘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 1월의 넷째 주가 또 지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신정 아니고 설날이죠. 구정이라고 하면 부정이라면 안 되나?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그 신정했다가 설날을 구정인데? 아니, 젊어서. 근데 사실 설날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게 그 구정신정 나눈 이유가 독재 정권 시절에 비하인드가 있기 때문에. 네, 다들 떡국 드셨나요? 저는 떡국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네. 왜요? 그냥 그 국물 걸쭉한 게 별로.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 저는 만두만이라고 골라 먹거든요. 저는 떡만둣국을 해서 아내랑 같이 먹었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제가 했죠. 만두는 직접 빚지는 못하고 그 맛있는 만두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은 다 잘 나오니까요. 저희 집은 만두를 무조건 빚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평소에도 빚어 먹어요. 김치만두. 제가 고기만두를 안 좋아해요. 김치만두를 좋아해서. 또 사먹는 김치만두는 김치를 쓰는 집이 이렇게 드물고 대부분 양배추랑 고춧가루로 양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치를 집에서 해서 김치만두를. 저는 가족들 다 같이 떡국 먹을 때, 만둣국 먹을 때 저는 혼자 그냥 물만두로. 설날 때마다 이놈의 식강 이러면서 본인이 뭐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동생도 큰 불만 없이 먹긴 하지만 떡보다는 만두파고 어머니도 만두파. 어머니는 좀 중립적이긴 한데 하여튼 다들 만두를 좋아하시니까 만두를 많이 먹죠.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떡국 한 그릇 드시면서 오늘도 한 살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족들한테 덕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 참 조심해야 돼요. 한 살 더 먹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민감하신 분이 계시니까. 2개 먹으면 2살 더 먹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떡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떡국의 떡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항상 20살로 남아있는 비결입니다. 아, 떡을 피해라. 떡을 피해야 되는구만. 저는 한 그릇 정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그릇이 뭐예요? 제가 그 나이면은 그렇게 먹겠구만. 네, 그러면 이제 작가 소개로 넘어갈 건데 오늘 할 작품은 경향신문 소설 등단작인 이유리 작가의 붉은 열매고요. 작가는 90년생으로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저번에 다뤘던 작가분보다는 덜 젊지만 그래도 젊으신 축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90년생이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작가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했던 작가가 62년생 김지호 시인, 두 번째 했던 작가가 99년생 차도아 시인. 그쵸.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작가가 90년생 이유리 소설가 분이십니다. 그쵸.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여러분은 사람이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람이 진화의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율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읽어보셨나요? 그쵸. 그거 읽어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사람 진화의 동물이구나. 지금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지금 진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지털 뉴인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만큼 이제 또 디지털 세대로 진화를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진화의 동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거부왕 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심심함을 못 견디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딱 시작하면 뭔가 퀘스트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떨렁 던져놓고서 주변에 있는 물건만 그냥 확 이제 획득해서 쓸 수 있게 하는데. 그렇죠. 샌드박스형. 네네네. 그거를 해서 재밌게 즐기다 보면은 일단 뭔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이름을 쓰고 집을 짓고 이러고 있다 보면은 야, 인류 문명이란 게 되게 심심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인이라는 그 한문 글자 있잖아요, 한자. 그거가 이제 사람 두 명이 서로에게 기대어서 이제 있는 모습을 형성한 글자라고 말을 해요. 서양의 대학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생각을 해왔던 건데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타고난 다른 동물에게 있는 육체를 타고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뭉쳐야 산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런 뭔가 자연적인 신체적인 뭔가 약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부분 때문에 뭉쳤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사람은 이제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상담에서도 라포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상담자와 내담자 둘 사이에 어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를 라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람이 이런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별이 굉장히 슬프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진 연이 끊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 다들 어떤 이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거부왕 형은 이제 형수님이 계셔서 맥신과 이별했던 거라든지 그리고 식강 형은 이제 새로운 분기가 올 때마다 기존에 품고 있던 캐릭터를 떠나보내는 그런 이별을 겪으실 것 같은데 다들 어떤 이별의 경험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정확히 하자면 저는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뭐 분기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1편 단심 키노모토 사쿠라짱이 1편 단심이시군요. 그러면 게임 쪽이면 신 사쿠라 대전? 아니요, 이건 카드캡터 체리입니다. 아, 그때 처음 나왔던. 알겠습니다. 네. 저는 혼모노가 아니라서. 어쨌든. 혼모노? 그거는 저에게 최상의 칭찬이네요. 저희 부부왕 형은 맥심. 아닙니다, 맥시. 그럼 플레이보이. 아이, 거의 그라비아라고 저번에 정정해줬는데. 제가 또. 그 맥심이라고 부르면 화내셨거든요. 그 한국 잡지랑 비교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자, 근데 진짜로 한번 이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아주 친한 이제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크게. 어떤 실수냐면 이 친구의 이제 가정사라고 해야 되나? 이 친구의 트라우마를 고쳐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한 자존심의 스크래치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말 그대로 어느 정도였냐면 얘가 이제 거의 하루에 2-3번 이상씩 저한테 전화를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주고 이 친구가 그렇게 잘생긴 친구였는데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얘는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2번 다시 널 뭐 만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잖아요. 뚝 끊어버리는 그냥 손절이 돼버렸죠.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때 생각을 하면 거의 제가 아주 힘들었던 한 1-2년간을 이 친구 덕분에 잘 지냈었는데 제가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려서 이제 2번 다시 못 본다는 게 실제로 그거에 대한 시도 썼어요. 서문산이라는 시가 사실 그 친구 때문에 나온 시예요. 그래서 근데 한 번 이별을 하고 나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게 참 그리고 담담히 받아들여야만 하더라고요. 이건 내 잘못이니까. 그게 참 아팠습니다. 식강은 아까 전에 농담 말고 진짜로 어떤 이별을 했던 경험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데 이별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별하는 중인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이별이 친구와의 이별 아니면 뭐 사랑했던 연인과의 이별 아니면 뭐 어른분들 돌아가시면 그것도 이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이별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끊임없이 그 이유를 복귀하면서 이별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할머니를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게 많이 남죠. 결국에는 누구나 죽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할머니를 한 번이라도 더 보러 갔더라면 살갑게 전화라도 몇 번 더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계속 그게 이별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는 정말 슬펐던 이별의 경험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였는데 외할아버지랑 되게 각별한 사실 관계는 아니었어요. 외할아버지를 생신 때 정도만 뵈어서 이제 얼굴만 간간히 보는 손주와 할아버지 관계 이 정도의 느낌이 외할아버지랑 저한테 있었는데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올 때 저는 좀 시니컬한 태도가 있었어요. 좀 무덤덤하게 그냥 손님들 오시면 안내해드리고 신발이 가지런히 안 놓여 있으면 그걸 정리해서 치워놓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어머니나 이제 어머니의 가족분들이 슬퍼하는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저같이 이제 제 사촌들이죠. 사촌들이 슬퍼할 때는 그냥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화장하는 날이 됐었었는데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장하는 그 공간이 볼 수 있는 유리창이 있어요. 유리창에서 이제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때는 좀 기분이 되게 이상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저히 그걸 정면으로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겠지만 울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어서 이제 마지막 가는 장면을 못 보고 이제 화장하는 동안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었는데 방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렇게 영영사진이 걸려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가족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너 방에 들어와서 좀 쉬어라 라고 해서 하셨는데 나 방에 못 들어가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무 슬퍼가지고 화장실로 좀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너무 펑펑 울었었는데 그때서야 좀 이게 내가 시니컬한 게 아니라 그냥 못 느끼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원래 어떤 상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런 호스피스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전 들었던 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곧 사라질 선물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잘 아껴줘야죠. 사랑하면서. 영어로 그 문장을 생각했더니 굉장히 중의적이네요. 그치. 프레젠트. 이제 이별 여기 슬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소설 줄거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공은 유골함을 받아들고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걸 찬장에 넣어두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부탁을 나중에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화장하고 나면 자기의 유골을 화분으로 삼아달라는 말을 했죠. 주인공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화분에 유골을 붓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때부터 나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물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예전의 일을 똑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점점 아버지와 다시 지내는 것이 익숙해지고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지내는 일이 지루해져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고 공원을 주기적으로 산책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공원에서 한 남자가 아버지와 비슷한 크기의 화분을 들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이제 작중에서 피해의 어머니와 주인공의 아버지가 식물이 되잖아요. 약간 제멋대로라는 생각이 있어요. 죽지 않고 자식이 옆에서 남아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물을 갖다 달라, 영양제를 꼬아주고, 그리고 살아 계실 때도 이제 텔레비전에서 일본식 건물로 된 술집이 나오면 내가 저걸 불살러 버리겠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절머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 입장이시면 이렇게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침마당에 이금희가 안 나왔다고 KBS에 전화를 해봐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식물의 특성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식물은 살아있지만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동물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는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식물은 한자리에 머무르면서 이제 생명을 피워낸다는 생각이 있어요. 분명 살아있지만 생물이 아닌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죽은 아버지와 피해의 어머니가 식물이 된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 죽으면 분명 빈자리를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과의 공간에서 그 사람과의 시간을 추억하고 예전엔 이런 것도 했었는데 저런 것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을 해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죽은 듯 보이는 식물이라 이제 죽었지만 살아있는 듯 보이는 그 사람과의 기억이 좀 서로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근데 질문을 하나 여기서 드리고 싶었는데 떠나는 사람이 남겨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별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인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별이란 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좀 자기의 흔적이 많이 남았고 이제 빈자리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그런 애도를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옳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자이언트 로보라는 만화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도 이제 아시겠죠. 이제. 거기 그 세 개를 진짜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박사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5명의 박사가 있었는데 이 5명의 박사가 실험하면서 이 한 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걸 알고 이 박사의 아들이 복수를 해요. 이 세상이. 그래서 똑같이 이 세계를 다시 그때 그 대학살로 이끌어가는데 아버지 유언이 정말 최후의 순간에 이제 여동생도 죽이고 사람들 다 죽이고 막 속여오면서 그 계획을 이루거든요. 근데 최후의 순간에 아버지 유언이 딱 재생이 돼요. 증오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연구가 이제 완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이해한다. 이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나를 악역으로 몰아쓸 수밖에 없었을 거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원망하지 말고 여동생과 함께 이 완성된 기술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끝나요. 항상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말로 하라고요. 연구원이라 바빴을 수도 있죠. 영혼이 남긴 게 아니라 연구 그거 아니에요. 그 만화로 보면 아시겠지만 죽기 직전에 분명히 아들하고 만나는데 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 2초 3초 말만 했으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해가지고 아들이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확실하게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유언이라든지 그게 한 9년도 아니고 한 15년, 16년 전 정도의 그 한창 웰빙 바람이 불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미리 죽음을 체험하고 미리 유서스 관 같은데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내가 죽었다면 이라는 그 기분을 느껴보고 유서도 작성해보고 그게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힐링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장례식 같은 걸 칠 때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들 한 번씩 거꾸로 생각해 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해나가면 그때 그랬었자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게 마음을 덜어주는 게 그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애도를 표할 때 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좀 좋아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뒀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약간 조용히 떠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긴 배려가 그 사람에게도 배려가 됐지라는 생각이 먼저 일단 들었고 뭐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슬픔에 내가 달래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애도는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고 저는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서프라이즈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 죽은 줄 알았던 히틀러가 프랑스에서 발견되었다? 하면서 그럴 수 있죠. 네. 달 뒷면에도 있대. 그쵸. 저희 달 뒷면에 못 보잖아요. 달을 볼 때. 달 뒷면에 있대. 거기까지 나갔어요. 서프라이즈 거기까지 나갔어. 서프라이즈 대단한데. 거기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미국 비밀기지가 있다든지 이런. 진도로 따라갈 수가 없는 서프라이즈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 사람과 사람의 얘기를 이 소설에서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화분을 가져서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 주인공이랑 어머니가 있는 피가 만나서 서로에게 기대어 가는 과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인이라는 한자는 사람과 사람이 기댄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면모가 있어요. 서로에게만 기대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생물이라는 점에서 뭔가 스스로 살아가는 생물들이 또 많잖아요. 그런데 뭔가 기대어서 살아가야 되는 생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하게 아픔을 간직한 사람은 누구에게 기대고 싶어질 것 같아요. 주인공과 피가 가까워지는 계기는 이상하고 좀 기묘하잖아요. 이 소설에서 동화 같은 느낌이 실로 좀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좀 작가가 엮어놓은 이유는 알겠는데 두 인물이 꼭 엮여야만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좀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중에서 이제 사과라는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걸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식물이 사람으로 치환되는 소설 속 구조에서 사과라는 이제 작품의 여자는 사과이자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말에 붉은 과실과도 연결되는 바가 있죠. 이제 사과라는 과일은 기본적으로 좀 빨간 이미지가 있잖아요. 떠올렸을 때 어떤 결말에서 보면 사랑의 결정체 그러면은 어떤 아이고 자라나서 사람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제 사과라는 텍스트에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과즙을 짜내는 장사꾼을 보고 기절하고 마는데 왜 그녀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기절한 다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과라는 이 텍스트 안에 텍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책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식물로 변했다는 게. 근데 이 소설책의 내용을 이 화자가 비웃음으로써 겨우 사과가 식물로 변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실제로 말까지 해. 하면서 비웃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 작품의 그 설정을 당연한 것처럼 만드는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이 화자가 이렇게 단둘이 쳐버리는 거죠. 이건 실제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있는 사람도 무슨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말도 못하니까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말도 하는데 하면서 그 화자를 그냥 따라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소통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안에 텍스트에서 나오는 사과라는 그 글을 보면은 자신을 사과라고 믿는 여자가 사과 갈리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기절했다. 해서 병원에 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무슨 이상한 언어를 했는데 사과의 언어 같은 가 보다라고 이제 간호사가 추측했다고 했는데 되게 이상한 이야기였는데 근데 그런 거죠. 우리는 실제로는 식물과 대화를 할 수 없죠. 그리고 죽은 아버지와도 대화를 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거를 이걸로 이제 한번 복선을 깔아주고서 하지만 나는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쓴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식감과도 의견 좀 같이 해요. 이건 그런 요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제 의견은 이제 과즙이라는 건 물기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서 짜내는 거는 눈물이고 그녀는 이제 슬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눈물을 짜내는 사람이 그걸로 돈을 버는 장면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아서 기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사람은 혼자서도 완전한 듯 보이지만 이 사람이 기절하고 나서 이제 쪼개지잖아요, 두 쪽으로.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내부를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겉으로 보면 완전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완전한 요소를 보인 그녀를 고치려는 의사조차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뱉는 말조차도 이게 사과의 언어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이제 이해받지 못하는 그녀는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사회라는 공간에서 격리당한 거고 아이타가 죽는 게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근데 이것과는 좀 다르게 피와 주인공은 이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요컨대 그 사과라는 텍스트에서는 혼자서 그쵸. 이제 고립되었다는 얘기고 이 작품에 내에서 붉은 열매라는 작품에서는 그렇지 않고
서로 기대듯이 이렇게 서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괜찮았던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는 아프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해요. 슬프고 힘드니까요. 이제 괴로워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주인공에게는 피에게는 주인공이 그랬듯이 그 사람에게로 빠져드는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주인공과 피가 라일락 향기를 아파트에서 맡잖아요. 라일락의 꽃말은 첫사랑, 젊은 날의 추억인데 이게 색깔에 따라서 달라진 바가 있거든요. 자주색의 라일락의 꽃말은 이제 사랑의 짝퉁이라고 말을 해요. 정확하게 색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래서 이 나오는 그 자주색의 라일락의 꽃말이랑 연결되는 바가 있는 것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서 앞으로 나아가서 슬픔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이 결말이 좋아서 이 소설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식물로 변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식물로 변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소설 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리움 소설에서는 물론 그냥 아버지가 식물로 살아난 것처럼 묘사가 됐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남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공간에서 옛날에 아버지가 이랬었지. 아버지가 아침마당을 들면 이금희가 안 나오면 나한테 KBS에 전화를 하라고 해서 왜 이금희 안 나왔냐고 물어보라고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식물은 옆에는 계속 있지만 거의 죽은 듯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죽은 사람이 이제 옆에는 없지만 계속 옆에 남아있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식물로 살아난 게 아니고 이 인물이 겪는 환상이다. 그건 아닌데 이제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한테만 이렇게 들리는 목소리인 거예요? 저는 그냥 이제 다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더 외부에서 그냥 분석적으로 보자면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렇죠. 고봉 형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이 판타지가 그러니까 좀 너무 웃겼는데 사실 처음에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물골함에 있다가 화분으로 만드니까 나무로랑 해가지고 대화를 하네? 라는데 이 사람의 환상일까 미쳐가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너무나 당연하게 산책도 아니어서 나무를 산책시킨다 치고 약간 들고서 나왔는데 자기랑 똑같은 남자가 있어. 그러면 이 소설 속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그렇게 봤죠. 그렇게 봤고 그리고 사실 아버지에 대한 그 애정과 애도가 둘 다 담겨 있는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이게 누군가를 상실해가지고 잃어버리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발랄하고 재치 있게 얘기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그 식물들이 이제 점점 목소리를 잃어가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 이별의 상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그럼 이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엔딩에 대해서. 네. 그게 결국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윗세대가 이제 죽고 그거에 대한 애도가 끝나고 물론 이제 빨간 열매를 낳긴 했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애를 갖게 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이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전체 이야기를 유신하고는 인간에 대해서 기댐에 대해서 이제 분석했죠. 저는 사랑의 이어짐에 대해서 애정에 대해서 좀 더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쓴 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랑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그 나름의 방식으로 그 작가가 그려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꽤나 위트 있고 괜찮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조금 더 전 대물림 된다. 네, 그렇게 본 게 이 아버지와
그러니까 죽은 어머니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남겨진 두 자식에게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준 게 아닌가. 마지막에 열매까지 딱 뱉는 것까지 이렇게 그대로 대물림 되잖아요. 그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한 거구나 라고 좀 느꼈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약간 별로였어요. 너무 1차원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은 두 노인네가 자식들 중매 쓴 거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비슷하지. 그렇게 그냥 1차원적으로 가버리니까 좀 아쉽다. 더 재밌는 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커버해주는 건 사실은 그 위트 있는 문책. 그쵸. 그래서 뽑힌 것 같아요, 사실은. 나도 신춘문예 옹호남자가 돼가는 느낌이 있어. 저도 참 잘 썼는데, 그 스토리에서 그게 좀 아쉽다. 네,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의 대물림 이런 것보다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별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시켜주는 게 사랑이고 그 붉은 열매가 어떤 이별을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어서 그 이별을 좀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을 선정했을 때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야 해야 돼, 이거여야만 해, 이게 내 원픽이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좀 재밌어서 그게 내용이 재밌어서. 그쵸, 그게 컸죠. 사실 저도 이게 다른 소설들 막 보다가 이거 보고 나서 그러니까 다른 소설도 있긴 했는데 괜찮은 게 아닌데 너무 아픈 내용을 그린 소설이 있거나 이랬는데 이거는 아플 수 있는 거를 위트 있게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되게 매력적이라 느껴져서 소설로 한다면 이거 해야겠는데 싶었는데 이미 골랐더라고. 그쵸. 저도 소설을 고른다면 이 소설을 하고 싶었는데 맨 마지막 단락이 정말 이 작가 정말 웃긴 사람이구나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낭독 가능하실까요? 나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영업이 끝난 놀이동산처럼 보이는 곳을 뛰어다니며 끝없이 굴러가는 빨간 공을 쫓아다니는 꿈이었다. 결국 공을 잡아 주머니에 넣은 순간 잠에서 깼고 아침에 이 꿈을 이야기를 하자 피는 그거 태몽 아니야 혹시? 하고 말해서 나는 그런가 했다. 이게 너무 웃긴 게 그런가? 해서 콤마가 찍혀있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런가? 무덤덤하는 마음처럼.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져버렸어요. 이것도 참 재밌어. 그쵸. 이게 그냥 임신했다 이렇게, 아니면 태몽을 꿨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 꿈 얘기 딱 해놓고 그런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좀 재밌게 쓴다. 마지막 참 마음에 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그리고 심사평에도 나왔지만 좀 굉장히 세심하고 괜찮은 문장들이 몇 개 있었던 게 남자에 대한 처음 이제 만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깔끔하게 정돈되면서 쓰레기를 이제 던져서 버리는 장면을 얘기해가지고 간다든가, 그리고 두 번째 와서 또 던질 때는 떨어뜨렸는데 그걸 머쓱해 하면서 다 지워서 다시 넣는 장면, 이런 걸로 그 캐릭터를 표현한다는 거, 뭐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그 야광 스티커별 있잖아요. 그거 좋아한다고 하면서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둘이 막 한 방에 들어가서 같이 찾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그걸 같이 봤다는 걸로 표현했다는 이런 디테일함. 그쵸. 이 작가 디테일이 정말 좋아요. 아버지 캐릭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아버지 몇 개의 습관을 나열하는 걸로 아버지 캐릭터를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작가라고. 이렇게 쓰고 싶어. 부러워.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참 재밌게 잘 쓴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까지 우리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가 되겠네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신춘 등단작들이 다 재미없어 라는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소설도 있어 한번 봐봐
라고 딱 그렇게 권해주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볍게 읽을 수 있고. 맞아요. 재밌었어요. 신춘 소설 갑자기 재밌었어. 그런 편견을 깨는 스타일이. 저는 죽음을 다뤄보고 싶은데 이걸 무겁지 않게 어떻게 이 사람을 다루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다뤄내고 싶은 한 작가가 이걸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 정도의 재밌는 위트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되게 슬프잖아요. 저는 첫 문장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문장이요? 네, 맨 처음에 보면은 정말 유골함을 시작이 유신아가 이제 줄거리로 얘기할 때는 좀 슬프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너무 웃기거든요, 사실은. 한번 읽어봐 줄래요? 네, 아버지는 자기를 화장하고 나면 남은 유골을 화분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었다. 그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평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워낙 자주 하는 사람이었어서 나는 무심코 그럴게요 하고 대답했었고 잠깐 이거 이상해 생각했을 때에는 이미 아버지의 유골함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 있었다. 진짜 첫 문장도 너무 웃겼는데 이게 세 번째 줄까지 가니까 너무 웃긴 거야 진짜. 여기서도 이거 이상해. 그 포인트가 너무 웃겼어. 유골함을 이미 약간 그런가? 맞아요. 정말 매력적인 소설이에요.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유신하고는 저는 한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이제 슬픔은 좀 가시고 간간히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때는 이랬었지 이런 그런 기억들을 추억하면서 이 소설 재밌게 또 위트 있게 표현해서 좀 즐기면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을 좀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점수를 한번. 네. 누가 먼저 해볼까요? 이번엔 제가 먼저? 좋습니다. 전 12%? 오.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보면 이게 신기한 게 처음 부분도 좋았지만은 갈수록 더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읽으면서. 물론 이게 근데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약간 패턴이 반복되는 느낌은 있죠. 짧은 소설인데도. 그렇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 몇몇 지적했던 부분들이 약점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소설이었기 때문에 12% 드립니다. 저는 27. 꽤 높네 생각보다. 아까 전에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일차원적으로 은유되는 거는 많이 큰 약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한 작품 여러 번 읽을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읽게끔 하지는 않는 그런 약점이 될 수도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27. 근데 이후에 쓸 작품이 너무 기대돼요. 맞아요. 기억해야 될 작가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18% 주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한 이유는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야기가 좀 예상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남자가 화분 들고 왔을 때부터 저 화분 또 말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점 요소가 있었고 그래도 재밌었기 때문에 18점을 줬습니다. 정말 스토리가 굴곡 없이 너무 뻔해가지고 그게 큰 약점이에요 정말. 네, 문체가 재밌어서 커버가 된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어떤 작품이 있을지 너무 기대된다. 맞아요.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다음 작품이 실제로 알겠지만은 등단 작가는 첫 작품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 작품이 더 중요할 때가 많죠. 자, 그러면은 저희 이번 곰팡이 점수는 19점. 네. 19점입니다. 꽤 낮아. 정말 좋았어.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가? 그런가가 좀 이중적으로 들리네요. 나는 아버지가 식물이 돼서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할 때 너무 웃겼어요. 그때 네가 수영장에 빠졌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맞아요. 이런 발상이나 이런 재치가 진짜 너무 부러워요.
실제로 만나도 엄청 재밌을 것 같다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 다음 작품은 누가 준비하셨나요? 제가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오, 어느 신문사로 가죠, 이번에? 이번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 2020년 동화 단성작으로 갈 겁니다. 라임을 작품 맞추기 이름이요? 위해서. 작품 이름은 가벼운 인사입니다. 저 아까 라임 얘기했는데 동아일보의 동화. 맞추시려고 고르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작품이 괜찮았어요. 네.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 동화는 안 챙겨보는데 그렇구나. 거북형 취향이 이쪽이구나. 제가 동화가 되려 낫다는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화 재밌습니다. 동화가 요즘 동화는 애들용 동화가 별로 아니야. 아, 이것도 딱히 애들이 읽기에는 전 동화에는 이제 문외한이라.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작품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저희는 인사. 그럼 이번에 32화 빨간 열매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33화 동화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동화는 처음이죠? 네. 그쵸. 네. 그럼 첫 동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강 거부광 유신하였습니다.